1457년 10월 24일 강원도 영월의 메마른 방 안 17소년 앞에 놓인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닌 치명적인 독이 든 사약 한 잔이었습니다. 노상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비참한 유배객의 신분으로 떨고 있는 이 소년. 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정통성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적통 중의 적통, 하늘이 점지한 정점.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왕실의 권위는 누가 장자인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단종 이홍위의 가계도를 보십시오. 성군 세종대왕의 친손자이자 적장손, 문종 임금의 친아들이자 적장자, 조선 건국 이래 최초로 원손 세손 세자 왕이라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단 한 번의 굴곡 없이 밟아온 유일무이한 인물. 증조부 태종부터 아버지 문종까지 4대에 걸쳐 내려온 적장자 승계의 완성본이 바로 이 소년이었습니다. 후대의 숙종 임금조차 조선의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은 단종과 나뿐이다라고 경외심을 표했을 정도였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아니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태양의 혈통. 그런데 어째서 이 완벽한 왕은 궁궐이 아닌 차가운 유배지에서 숙부가 보낸 사약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하늘이 내린 축복인 줄 알았던 그 고귀한 혈통이 왜 그에게는 잔혹한 저주의 굴레가 되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태어나 가장 쓸쓸하게 저물어간 소년왕. 적장손이라는 이름의 비극, 단종 이홍위의 짧고도 강렬했던 17년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10월 24일 강원도 영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험준한 절벽으로 막힌 청령포에서 관풍원으로 옮겨진 지 석 달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이름은 이홍위, 불과 3년 전까지 조선의 6대 왕이었던 소년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은 노상군으로 강등된 상태입니다.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서인의 신분입니다. 금부도사가 읽어 내려가는 교지 소리가 관풍원에 울려 퍼집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된 금성대군 이유가 영모를 꾀했다. 노상군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니 죄를 피할 수 없다. 17세, 단 17년의 삶이었습니다. 그중 12세부터 15세까지 3년은 왕이었고 15세부터 17세까지 2년은 상왕이었으며 마지막 몇 달은 노상군이라는 이름의 죄인이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으로 지난 17년이 스쳐 지나갑니다.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시던 할아버지 세종대왕, 병약했지만 자상했던 아버지 문종, 그리고 숙부 수양대군.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사약잔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누구였는지를 아십니까? 조선 건국 이래, 아니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혈통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정실 소생 적자인 태종, 태종의 정실 소생 적자인 세종, 세종의 정실 소생 적장자인 문종, 그리고 문종의 정실 소생 적장자, 적통의 적통, 적장손 중의 적장손이었습니다. 세종이 왕세자였을 때 태어난 왕세자의 첫째 아들, 태어날 때부터 원손이었고 8세의 세손, 10세의 세자, 1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세자, 세손, 원손을 모두 거친 조선 유일무이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혈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후대의 숙종조차 단종과 나만이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적장손 앞에 사약이 놓여 있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죄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금부도사는 차마 소년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방 안은 섬뜩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을 가진 왕이 왜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아야 했을까요? 적장손이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일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17년 전 소년이 태어난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이 어린 왕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41년 7월 23일 한양 궁궐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세자 문종과 세자빈 권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름은 이홍위,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완벽한 혈통을 가진 왕손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었고 아버지는 왕세자 문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적장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종은 왕비 소원왕후의 적장자였고 문종 역시 세종의 적장자였으며 이홍이는 문종의 적장자였습니다. 3대에 걸친 적통, 이것은 조선 건국 56년 만에 처음 나타난 완벽한 계승 구조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적장자 계승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정통성은 곧 왕권의 기반이었고 적장손은 그 정통성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원손이 되었고 훗날 세손, 세자를 거쳐 왕이 될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손자의 탄생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미결수와 2급 이하 죄수를 모두 풀어주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사면 교지를 읽는 도중 용상 근처의 큰 촛불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세종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그 초를 당장 치워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1441년 7월 24일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자빈 권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홍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자빈 권씨는 후에 현덕왕후로 추존되어 소릉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홍이는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라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를 누가 키웠을까요? 바로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였습니다. 혜빈 양씨는 이홍이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혜빈은 자신의 아들을 제쳐두고 이홍이에게 직접 젖을 물렸습니다. 적장손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소원왕후가 1446년에 돌아가신 후 혜빈 양씨는 이홍이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왕실에서 혜빈의 힘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홍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손자를 무척 아꼈습니다. 내 적장손은 총명하고 어질다. 이 아이가 조선을 이끌 것이다. 세종은 손자를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왕이 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하셨습니다. 1448년 이홍이가 8세가 되던 해 정식으로 왕세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적장손,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혈통으로 본다면 이홍이는 완벽했으니까요. 왕세손이 된 이홍이는 본격적으로 미래의 왕으로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서를 읽고 역사를 배우고 정치를 익혔습니다. 세종은 손자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아들 문종 역시 병약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과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린 손자가 혼자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세손을 잘 보필하라. 문종이 일찍 가더라도 세손을 지켜달라. 황보인, 김종서,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세종은 믿을 만한 신하들에게 여러 번 손자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김종서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명까지 내렸습니다. 북방 개척으로 공을 세운 김종서가 있다면 혹시 모를 변란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이 진정으로 걱정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숙부들의 존재였습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문종 외에도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 등 여러 대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야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있고 적장손 이홍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세종은 애써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혈통은 이홍이에게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둘째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적통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450년 이홍이가 10세 되던 해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홍희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세종은 마지막까지 손자를 걱정하셨습니다. 잘 자라거라. 훌륭한 왕이 되어라. 10세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홍희는 왕세손에서 왕세자로 개봉되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왕위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적장손의 운명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변할지, 혈통이 완벽하다고 해서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2년 후 더 큰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450년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적장자, 완벽한 계승이었습니다. 이홍희는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도와 정치를 배울 차례였습니다. 문종은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비록 병약했지만 아들에게 왕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훗날 이 나라를 이끌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라. 10세 소년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건강은 날로 나빠져 갔습니다. 등창이 재발했고 여러 병이 겹쳤습니다. 문종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그랬듯 문종도 어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경복궁 천추전에서 승하했습니다. 제위 2년 3개월, 향년 39세였습니다. 너무 일찍 떠난 것입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아니 5년만 더 살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문종은 임종 직전까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 고명 대신들이 침전에 모였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하오. 세자가 어리니 잘 보필해 주시오. 문종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전하, 염려 마옵소서. 세자를 목숨 걸고 지키겠나이다. 5월 18일 경복궁 근정문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2세 소년 이홍희가 조선의 6대 왕이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혈통의 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적장손의 적장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통 중의 정통이었습니다. 즉위 교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총 24개 조항이었습니다. 짐이 어리고 부족하오나 선왕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오. 모든 일은 의정부와 육조에 물어 결정하겠소이다. 12세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연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장손이시다. 훌륭한 성군이 되실 것이다. 혈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소년은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났고 이제 그 운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세는 너무 어렸습니다. 혼자서 나라실을 결정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대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왕실의 어른이 정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14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은 즉위 후에도 새로 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중이었고 곧 탈상을 하면 새 왕비를 맞이할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승하하신 것입니다. 결국 단종을 보호해줄 왕실의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가 부모도 조부모도 없이 고아가 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종의 유언대로 고명 대신들이 단종을 보필하기로 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세종 때부터 4대에 걸쳐 왕을 섬긴 노신이었습니다. 북방에서 사군 육진을 개척한 문무겸비의 명장이었습니다. 단종은 김종서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된 12세 소년에게 김종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사를 할 때 황표정사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대신들이 낙점하고 싶은 사람 이름에 노란 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왕은 그 표를 보고 도장만 찍으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왕을 돕기 위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이 허수아비가 되었다. 신하들이 왕권을 농단하고 있다. 왕은 이때 왕이 아닌 상황,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종친들의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종의 형 양녕대군도 아직 살아계셨고 세종의 아들들인 대군들은 한창 혈기왕성한 장년이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은 단종의 숙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헌부에서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군들에 대한 분경을 금지하소서. 신하들이 대군들에게 줄을 대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대군들의 세력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왕이 되었지만 실권은 김종서 등 대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너무 어렸습니다. 혈통은 완벽하지만 나이가 문제로다. 수양대군은 측근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홍달손. 그들은 은밀히 만나 무언가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수양대군은 충실한 숙부였습니다. 조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관직을 맡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속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연에서 논어를 강론할 때 사무사란 무슨 뜻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팍팽년이 대답했습니다. 생각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바름을 뜻하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도 그렇게 살겠노라. 12세 소년은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처럼 아버지 문종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대신들에게 있었고 숙부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척장손이라는 완벽한 혈통도 왕이라는 지위도 12세 소년을 지켜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1년 만에 그 걱정은 폭풍이 되어 몰아칠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거리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양대군이 움직인 것입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홍달손 등 측근들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를 찾아갔습니다. 영감, 급히 여쭐 일이 있어. 깊은 밤 수양대군이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이 손에 든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70세 노신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세종, 문종을 섬기며 사군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 어린 단종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충신이 한순간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궁궐 안팎에서 일제히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요충지를 장악했습니다. 도성의 성문이 봉쇄되었고 단종이 계신 처소가 에워싸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여러 대신들이 왕명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궁궐로 들어오는 순간 체포되었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역적들을 제거하는 것이오. 한밤중에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2세 단종은 침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발소리. 어린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전하, 역적들을 제거했사옵니다. 역적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황보인과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사옵니다. 신이 이를 미리 알고 처단했사옵니다. 12세 소년은 숙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처럼 돌봐주던 김종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김영감께서. 단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12세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양대군은 교지를 내밀었습니다. 전하, 옥새를 찍으시옵소서. 역적을 처단했다는 교지였습니다. 단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새를 들어 올렸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하, 수양대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고명 대신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 사사되었습니다. 실권은 완전히 수양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가 되었고 이병조를 겸직하며 행정권과 군사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조회에 나가도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내렸습니다. 전하,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경의 뜻대로 하라. 단종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혈통은 완벽했지만 힘은 없었습니다. 적장손이었지만 꼭두각시였습니다. 단종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종서 영감의 얼굴이, 황보인 영감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전하, 저희를 지켜주지 못하셨나이다. 용서하시오. 과인이 어려서. 12세 소녀는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낮에는 궁궐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숙부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숙부이시다. 아버지의 동생이시다. 단종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내 신하들을 죽였다.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웠습니다. 나는 왕이다. 적장손이다. 세종대왕의 적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454년 3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공신 책봉을 단행했습니다. 자신을 1등 공신으로 올렸습니다. 단종은 또다시 옥새를 찍어야 했습니다. 전하, 공신 책봉 교지에 옥새를 찍으시옵소서. 탁.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453년 10월부터 1454년까지 단종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신하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수양대군과 그 일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부탁한 신하들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치편전 출신의 젊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왕의 유명을 받들었다. 적장손을 지켜야 한다. 밤마다 은밀히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453년부터 1455년까지 2년, 단종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에 나가지만 신하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영의정 수양대군이었으니까요. 단종이 무언가 말하려 하면 신하들은 수양대군의 눈치를 봤습니다. 전하, 그 일은 대감마마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안이옵니다. 14세가 된 단종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또렷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적장손이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밤이면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 숙부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죽인 그 사람을 숙부님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세종대왕의 적장손이다. 언젠가는 왕권을 되찾을 것이다. 한편 궁궐 밖에서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이들은 세종이 아끼던 치편전 학사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왕의 유명을 받았소. 적장손을 지켜야 하오. 성삼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세력이 너무 강하오. 박팽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정통을 지켜야 하오. 적장손께서 왕위에 계셔야 하오. 하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들은 은밀히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첩자가 어디에나 있었으니까요. 1455년 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단종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대감마마께 양해하시는 것이 어떠하시옵니까? 처음에는 은근히 넌지시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단종은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금성대군과 혜빈 양씨가 문제였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을 진심으로 아끼는 숙부였습니다. 혜빈 양씨는 단종을 어릴 때부터 키운 유모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수양대군의 횡포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는 옳지 않은 일이오. 금성대군이 수양대군에게 항의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조카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 하지만 수양대군은 냉정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오. 혜빈 양씨도 단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어린 주상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은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1455년 윤유월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금성대군과 해빈 양씨가 영모를 꾀하고 있어옵니다. 유배 보내소서. 단종은 떨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또 희생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요. 금성 숙부와 해빈은 역적이 아니오. 하지만 단종의 항변은 묵살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단종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전하, 대감마마께 양위하소서.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단종을 에워쌌습니다. 15세 소년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충신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종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정확히는 넘긴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강제 양위였습니다. 옥새를 건네는 단종의 손은 떨렸습니다. 숙부님, 부디 백성을 잘 돌봐주소서. 15세 소년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옥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위하여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왕에서 상황으로,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입니다. 창덕궁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적장손이었지만 쫓겨난 왕이었습니다. 혈통이 완벽해도 왕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정통성도 소용없었습니다. 단종은 수강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5세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소서. 과인이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강궁에 갇혀 지내던 단종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등 사육신이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상황을 복위시켜야 하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단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입니다.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명나라 사신 윤봉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조와 신하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술과 음악이 흐르는 화려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은밀한 계획이 실행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이들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세조를 제거하고 상황을 복위시킨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연회장 주변에 벼룬검을 설치하고 세조와 그 아들들을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단종이 다시 왕위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정통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적장손이 다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칼을 품에 숨기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선왕의 유명을 받들어야 한다. 하지만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질이었습니다. 김질은 사육신 중 한 명으로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질은 마음이 약했습니다. 혹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거사 전날 밤 김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가족들도 죽는다. 고민 끝에 김질은 장인 정창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인 어른, 큰일이 옵니다. 내일 거사가. 정창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정창손은 밤중에 급히 세조를 찾아갔습니다. 전하, 영모가 일어나려 하옵니다. 세조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기 전 성삼문 등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군사들이 출동하여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끌려와 국문을 받았습니다. 내 놈들이 영모를 꾀했다는데 사실이냐? 세조가 직접 국문을 주재했습니다. 성삼문은 당당했습니다. 영모가 아니오. 정통을 되찾으려 한 것이오. 정통이라니. 상왕께서는 적장손이시오. 세종대왕의 적손이시오. 왕위는 당연히 상왕께 있어야 하오. 박팽년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하의 신하가 아니오. 상왕의 신하요. 심지어 세조를 전하가 아닌 거라고 칭했습니다. 하위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말했습니다. 죽여라. 나는 선왕의 유명을 받들었을 뿐이다. 세조는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내 편에 서면 용서해주겠다. 높은 벼슬도 주겠다. 하지만 아무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봉급은 상왕께서 주신 것이오. 한 푼도 쓰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소. 박팽년이 외쳤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회유는 없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에 달군 인두로 살을 지지고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라. 아니요. 상황께서 아셨소. 고문관이 다그쳤습니다. 성산문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상황께서는 모르셨소. 우리가 알아서 한 일이오.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단종이 연루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1456년 6월 사육신은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사지를 찢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처형되고 여자들은 공신의 노비로 분배되었습니다. 삼족이 멸문당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단종은 수강궁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영감, 박영감, 하영감 모두 죽었다고? 16세 소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말렸을 것을. 내가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통을 지키려던 충신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종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왕께서도 이 역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옵니다. 상왕을 한양에서 내쫓으소서. 세조는 고민했습니다. 조카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두기에는 위험했습니다. 1457년 6월 21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왕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낸다. 단종은 노상군이 되었습니다. 왕상왕 노상군. 점점 신분이 떨어졌습니다. 적장손에서 군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영월로 가는 길 단종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16세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영월로 향했습니다. 정순 왕후와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채 헤어져야 했습니다. 영월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울었습니다. 어린 주상마마, 적장손이신데? 단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이었던 자신이, 적장손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유배를 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청령포에 유폐되었습니다. 청령포는 3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육봉의 험준한 절벽으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 단종의 거처였습니다. 왕이 살던 화려한 궁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6세 소녀는 하늘만 보며 지냈습니다. 가끔 관음 속 밑에 앉아 시를 썼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16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한양을 바라보며 노산대에 올랐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 돌을 쌓아 망향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1457년 7월 청령포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잠긴 것입니다. 단종은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영월 관하의 객사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매중루에 올라 시름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7년 9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숙부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계획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음이 군사를 모아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안동관노의 밀고로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단종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노상군이 또다시 역모에 연루되었다. 세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사옵니다. 노상군을 죽이소서. 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카를 살려두면 계속 복위 운동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로 향했습니다.
사약을 가지고 말입니다. 관풍원에 도착한 왕방현은 교지를 읽었습니다. 노산군 이홍이는 영모에 연루되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17세 소년 앞에 사약이 놓였습니다. 바로 챕터 1에서 시작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가장 완벽한 혈통의 왕이 사약을 받아야 했는지를, 적장손이라는 것이 왜 죄가 되었는지를, 12세의 왕이 되어 17세에 죽는 비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입니다. 단종은 사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금부도사가 차마 강제로 먹일 수 없어 망설이자 혹은 단종을 모시던 통인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목을 졸라 죽였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후대 기록들은 사약을 받았다 혹은 교살당했다고 전합니다. 확실한 것은 1457년 10월 24일 단 17년의 삶을 살았던 소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6대 왕 적장손 중의 적장손 이홍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조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말라.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시신은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월호장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아들들과 함께 동을치산 자락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 가족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아무 표시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적장손의 최후는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죽은 직후 세조는 더욱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까지 공격한 것입니다. 1457년 6월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후에서 평민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릉을 파헤쳤습니다. 관을 끄집어내어 물가로 내던졌습니다. 죽은 지 16년이 지난 현덕왕후의 유해를 훼손한 것입니다. 적장손을 낳은 어머니마저 편히 쉬지 못하게 하라. 세조의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적장손과 그 어머니 모두 역사에서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월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엄흥도가 묻은 그 무덤을 군왕의 묘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해마다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조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도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이 되고 성종, 연산군, 중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41년 중종 36년 영월군수 박충원이 단종의 무덤을 찾아 정비했습니다. 85년 만에 무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1580년 선조 13년 주변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산군의 묘였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러다가 1681년 숙종 7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산군을 대군으로 추봉하소서. 숙종은 허락했습니다. 노산군에서 노산대군으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698년 숙종 24년 11월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전 현감 신규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산대군을 복위시켜야 하옵니다. 숙종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면 세조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을 부정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통은 정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에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묘호는 단종, 시호는 공의원문순정 안장경순도뇨대왕이었습니다. 능호는 장능이었습니다. 적장손이 드디어 왕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1699년 어머니 현덕왕후도 복위되었습니다. 훼손당했던 무덤도 다시 정비되어 문종 옆 현능에 합장되었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에게 벼슬이 추증되었습니다. 정통을 지키려다 죽은 충신들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영월 장릉은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엄흥도가 묻은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조정에서 직관을 보내 살펴보니 이미 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엄흥도는 풍수에도 밝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에서 먼 곳에 있는 능이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왕릉을 도성에서 100리 이내에 모셔야 한다고 했지만
단종의 장릉만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월에 가면 단종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청령포의 관음송은 6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단종을 지켜보고 단종의 울음을 들었던 나무입니다. 노산대에는 망향탑이 남아 있습니다. 단종이 아내를 그리며 쌓았던 돌탑입니다. 관풍원은 복원되어 단종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릉에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7세의 생을 마감한 어린 왕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혈통만으로는 왕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 힘이 없으면 정통성도 무용지물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241년이 걸렸지만 단종은 결국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적장손의 정통성이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육신의 충절도 인정받았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단종은 쫓겨났지만 역사는 그를 정통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단종은 정말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12세 소년에게 왕위는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만약 사육신의 거사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만약 현덕왕후가 살아계셨다면? 만약 소원왕후가 손자를 지켜주셨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장손으로 태어난 것이 행복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단종은 1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2년은 왕이 되기 위해 준비했고 3년은 왕이었고 2년은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 속에 담긴 비극과 충절, 그리고 정의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지금까지 조선 6대 왕, 적장손 중의 적장손, 단종 이홍희의 이야기였습니다. 혈통과 권력, 정통과 찬탈, 그리고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504년의 어느 날, 이미 17년 전 땅에 묻혔던 한 남자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군졸들의 칼날이 차가운 시신의 목을 내리치고 그의 해골은 한양 거리 한복판에 내걸립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 3명의 왕을 만든 킹메이커, 그리고 강남 압구정의 주인, 살아생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 남자는 왜 죽어서도 다시 한번 목이 잘려야 했을까요? 38번의 과거 낙방을 딛고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쥔 칠삭동이 한명회의 잔혹하고도 화려한 일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관을 열어라. 1504년 5월 11일 의금부 군졸들의 삽이 천안의 산자락 흙을 파헤쳤습니다. 1487년 11월 14일 성종의 애도 속에 극진이 장사 지낸 지 17년이 흘렀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였던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고 뼈를 부수어 한양 저자거리에 내걸어라. 관이 열렸습니다. 17년 세월을 견딘 시신, 한때 3명의 왕을 만들어낸 손, 조선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었던 그 몸이 곰팡이와 부패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73년생을 살다 죽은 지 17년이 지난 목이 다시 잘렸습니다. 해골이 부서졌습니다. 한명회의 유골은 한양으로 옮겨져 저자거리에 매달렸습니다. 칠삭동이 한명회, 역적의 무리이니 만인이 보라. 과거에 38번 낙방했던 무능한 선비, 38세에 겨우 궁지기가 된 말단 관리, 그러나 한순간의 선택으로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된 남자,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왕의 장인이 되고 영의정까지 오른 남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압구정에 호화별장을 짓고 나의 장량이라는 세조의 극찬을 받던 그가 죽어서도 이토록 참혹한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무엇이 한명회를 이 자리까지 몰고 왔을까요? 궁지기에서 킹메이커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피의 계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415년 10월 25일 한성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울음소리 대신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주 이씨 부인이 수태 7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숙아였습니다. 사람의 형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버리십시오. 사람도 아닌 것을.
하지만 늙은 여종 하나가 아이를 헌솜에 싸서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칠삭동 1호군. 한명회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평생 따라다닐 별명은 칠삭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 개국 공신이자 명나라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온 학사였습니다. 증조부 한수는 고려 공민왕대의 정치가이자 대학자로 목은 이색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7대조 한강, 6대조 한사기, 5대조 한학, 고조부 한공희까지 모두 고려사 열전에 입전된 고려 말기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강성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종조부 한상덕에게 의탁하여 자랐습니다. 불행한 가정환경과 빈곤, 작은 체구로 주변의 멸시와 놀림을 받았습니다. 종조 할아버지 한상환과 자망산의 유학자 류태제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고 민첩했습니다. 종조 할아버지 한상덕은 그를 가리켜 집안의 천리마가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글을 읽어서 성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30번, 마침내 38번. 칠삭동이 또 떨어졌구나. 공부머리는 없는 게 확실해. 전국을 유람하며 방랑하기를 즐기던 한명회. 그때 만난 친구가 있었으니 권람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자망산 류태제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서거정과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450년 권람은 장원급제했습니다. 한명회는 여전히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권람은 병서를 교정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의 책임자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의 식객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여전히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1452년 한명회 38세. 이제 과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음서를 통해 겨우 얻은 관직, 개성 경덕궁직,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 거주하던 집을 관리하는 종구품 말단 궁직이었습니다. 개성에서 명절을 맞아 한양 출신 인사들이 송도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명회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경덕궁직도 벼슬이냐? 비웃음과 함께 거절당했습니다.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38세, 과거에 38번 낙방하고 겨우 얻은 관직으로는 동료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서로는 도저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 그때 경덕궁에서 만난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홍달손, 홍윤성, 양정. 30여 명의 무인들과 교분을 쌓았습니다. 때를 기다리자 1452년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왕세자 단종은 겨우 12세였습니다. 한명회는 예감했습니다. 곧 기회가 올 것이다. 1453년 6월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12세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고명 대신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세종과 문종이 신임했던 원로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대군들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습니다. 문종이 죽기 전 고명을 받은 대신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문종은 이들을 불러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지가 죽자 김종서가 좌의정, 정분이 우의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두 고명 대신이 조정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아들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 7명의 대군 가운데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두드러졌습니다. 문종의 장남이었던 문종은 세종의 학자적 기질을 물려받았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은 문학과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서화에 모두 능하여 삼절이라 불렸습니다. 당대 제1의 서예가로 문인층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초기 황보인, 김종서 등 대신들과 연합하여 실권을 휘두르는 등 정치적 기량도 원숙했습니다. 둘째 수양대군은 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무예를 자랑했습니다. 세종이 강무할 때 16발의 화살로 16마리의 사슴을 잡아 태조를 닮았다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대권에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다가왔습니다. 친구 권람이 한명회를 찾아왔습니다. 명회야, 자네를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시네. 누구십니까? 수양대군 저하시네. 권람은 과거 급제 후 수양대군 밑에서 병서를 교정하는 일을 맡았고 수양대군의 식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과의 첫 만남. 그대가 한명회인가?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모든 책략을 남김없이 말했습니다. 저하, 지금 조정의 권력은 고명 대신들에게 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는가? 하지만 그들은 호걸이 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속하게. 안평대군 역시 저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시와 글씨에는 능하나 거사를 결단할 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한명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치십시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저하께서 먼저 움직이십시오. 수양대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장량을 얻었구나. 한명회는 경덕궁에서 사귄 무사 30여 명을 수양대군에게 천거했습니다. 홍달손, 홍윤성, 양정. 거사에 필요한 무력이 갖추어졌습니다. 1453년 4월 한명회의 조언에 따라 수양대군은 명나라 사신으로 자청했습니다. 명분을 쌓으십시오.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원래 안평대군이 자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책사 이현로의 조언으로 중요성을 깨달은 안평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세력을 동원해 저지시키고 자신이 갔습니다. 이 사인길을 통해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완전히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했습니다. 본래 목적이었던 김종서 등 조정 대신들의 경계심도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 이제 김종서 등의 경계심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1453년 10월 거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죽일 자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민신, 윤처공, 이명민, 안평대군. 살릴 자 정인지, 이계전, 이순지. 거사 계획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살생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제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10월 10일 아침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홍달손 등을 불러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강곤, 홍윤성, 임자번, 안경손, 홍순노, 민발, 곽연성 등을 모아 거사를 의논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38세까지 궁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가 진 시각. 돈의문 박 김종서의 저택에 수양대군이 나타났습니다. 종 임어울은 양정, 유숙을 데리고 왔습니다. 70세 노장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함길도 육진을 개척하고 여진족을 토벌한 조선의 명장이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충신이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오, 대군? 수양대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의 각이 떨어졌는데 좌상의 것을 빌릴 수 있겠소? 경계를 풀게 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김종서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수양대군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청이 있어 가져왔소. 김종서는 달빛에 편지를 비춰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임어울운의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동시에 양정의 칼이 아들 김승규를 베었습니다. 으악!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부인의 가마에 올랐습니다. 단종을 지키기 위해 궁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의문, 숭례문, 서소문이 이미 수양대군 수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문장들이 모두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김승벽의 처가에 숨었던 김종서. 다음날 추격해온 양정의 칼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대문과 주요 군 시설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단종이 머무는 시좌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단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혜공주댁 즉 시좌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3세 단종 앞에 선 수양대군. 입직승지 최양을 불렀습니다. 전하,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영모를 꾀했습니다.
사세가 급박하여 임금에게 미처 아뢰지 못하고 이미 척살하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단종은 두려움에 떨며 애원했습니다. 전하의 명으로 대신들을 소집하겠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들고 궁문에 섰습니다. 경복궁 제3문. 대신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겸종 없이 혼자 들어오게 했습니다. 재상들이 들어올 때 수행원을 제거하고 홀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대신들은 시좌소에 입궐시킨 뒤 수양대군에 반대하는 대신들은 홍윤성과 함귀, 구치관 등이 철퇴로 내려쳤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면 무사했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보며 고개를 저으면 철퇴가 떨어졌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철퇴에 쓰러졌습니다. 병조판서 조국관 철퇴에 쓰러졌습니다. 우찬성 이양 철퇴에 쓰러졌습니다. 판중추원사 정인지 무사했습니다. 참판 이계전 무사했습니다. 이순지 무사했습니다. 1년 전까지 궁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의 손짓에 조선의 대신들이 죽고 살았습니다. 피가 밤새 내를 이루었습니다. 냄새를 못 이긴 마을 사람들이 재를 가져와 길을 덮었습니다. 제동이라는 지명이 생긴 이유입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압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교동도로 이송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던 세종의 아들, 조맹부의 송설체를 바탕으로 안평체를 이루었던 당대 제1의 서예가 정조가 국조의 명필 중 으뜸이라 평가했던 그의 글씨, 그의 시신도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택 비해당도 수집 보관하던 수많은 서적과 서화 작품들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접 쓰고 그렸던 시문서화 작품들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무게정사도 파괴되었습니다. 1454년 추석날 안평대군의 아들 의춘군 이우직과 김종서, 황보인, 이현노 등의 아들 손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39명이 죽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과 군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한명회는 군기녹사가 되었고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습니다. 38년의 굴욕, 하룻밤의 혁명이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는 사복시소윤에 올랐습니다. 1454년 동부승지가 되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선의받아 제7대 왕세조로 즉위했습니다. 한명회는 좌부승지에 승진했습니다. 그해 가을 좌익공신 1등에 올랐고 우승지가 되었습니다. 나의 장량이로다. 세조는 한명회를 나의 장량이라 부르며 총애했습니다. 한나라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 명재상 장량에 비유한 것입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 복위를 시도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를 보필하며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사육신과 관련자 800여 명을 처형했고 수천 명을 유배 보냈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었다가 1457년 영월에서 사사되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명회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조 곁을 지켰습니다. 도승지를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습니다.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 토벌과 북방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었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부원군이 되었습니다. 청주의 백제 때 이름인 상당을 봉호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청주시 상당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466년부터 1467년까지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한명회는 여러 여인과 혼인하여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장녀는 신숙주의 장남 신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차녀는 세종의 서녀 정현옹주의 장남 윤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467년 셋째 딸이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의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왕의 장인 국구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1468년 세조가 52세로 승하했습니다. 한명회의 사위 해양대군이 제8대 왕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셋째 딸은 장순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명회의 딸 장순 왕후도 아들 제한대군을 낳고 요절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너무 어렸습니다.
후보자는 세조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는 세조의 큰아들로 1457년 성종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장자는 월산대군, 차남은 자을상군이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 정의왕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움직였습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이 자을상군과 결혼했습니다. 1467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필할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정의왕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을상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한명회이기에 나이 어린 국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였습니다. 1469년 11월 자을상군이 제9대 왕 성종으로 즉위했습니다. 13세였습니다. 한명회는 다시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넷째 딸은 공해왕후가 되었습니다. 세조, 예종에 이어 성종까지 3대에 걸쳐 왕을 만들어낸 킹메이커였습니다. 조선시대 유일무이하게 두 왕의 장인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성종 즉위 후 한명회는 원상으로서 어린 왕을 보필하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한명회 등 원상이 실질적 국정을 담당했습니다. 1469년 우의정이 되었고 다시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압구정에 호화별장을 짓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의 압구정이었습니다. 한강변 풍광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오늘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비들과 모여 시연을 베풀었습니다. 중국 사신들도 방문하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1471년 영춘 추관사로서 최항,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을 편찬했습니다. 성종에게 학문을 진흥시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성균관 장서 확충의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조선 최고 권력자 한명회는 한강변에 장관을 이루는 별장을 지었습니다. 압구정이었습니다.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눈앞에 펼쳐지고 멀리 남산이 보이는 절경이었습니다. 당대 제1의 명승지였습니다. 한명회는 이곳에서 많은 선비들과 모여 시연을 베풀었습니다. 서거정, 김종직, 남효온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압구정을 노래한 시가 지어졌습니다. 중국 사신들도 소문을 듣고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곳이 있다니 명나라 사신들이 감탄했습니다. 한명회의 부와 권세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라는 지명이 바로 이 정자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부촌의 이름이 조선 최고 권력자의 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압구정터라고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명회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정난공신 1등, 좌익공신 1등, 익대공신 1등, 좌리공신, 공신정과 노비를 하사받았습니다. 영의정까지 올라 녹봉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두 딸이 왕비가 되면서 국구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실록에는 한명회의 재산 축적에 대한 의혹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양사는 박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억지로 이혼시키고 조카 한원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박씨가 재산이 많다는 말을 듣고 세조에게 청하여 전부와 이의하게 하고 언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제가 한 사족은 청현직에 서용하지 않게 되자 한원의 아들 홍윤이 형조의 난관이 되어 대간의 논박을 받고 채직당했습니다. 상소하여 원통함을 호소했으나 끝내 변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명회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신임이 두터웠고 예종, 성종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471년 한명회는 영춘 추관사로서 최항,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조의 업적을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한명회 자신의 공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의 1등 공신, 세조의 최측근 책사, 나의 장량, 성종에게 학문을 진흥시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하,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학문에 있습니다. 성균관 장서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많은 책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이 공으로 후대에도 인정받았습니다. 한명회는 신숙주, 권람과 혼인관계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신숙주의 장남 신주에게는 한명회의 장녀가 배필이었습니다. 권람의 여동생 안동권 씨는 한명회의 동생 한명진과 혼인했습니다. 권람은 한명회와 평생 친구였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시작했지만 권람은 1450년 장원급제, 한명회는 38번 낙방했습니다. 하지만 계유정난 이후 둘은 조선 최고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들의 우정을 관포지교에 비유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관중과 포숙의 우정처럼 돈독했다는 것입니다. 한명회는 세조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신들과는 혼맥을 통해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다져나갔습니다. 북방 지역의 군사 업무는 모두 세조의 특명에서 비롯되었고 모두 한명회가 담당했습니다.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 토벌과 북방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의경세자의 사망으로 해양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기 위한 명나라 사신 업무도 한명회가 맡았습니다.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었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부원군이 되었습니다. 청주의 백제 때 이름인 상당을 봉호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청주시 상당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세조 사후에도 한명회의 권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종 즉위 직후 남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익대 1등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남이는 1441년 태어나 1468년 처형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병조판서까지 오른 젊은 무장이었습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예종 즉위 후 영모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한명회가 주도한 숙청이었습니다. 남이는 영의정 강순, 좌의정 최양 등과 함께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종 즉위 후에는 원상으로서 국정 운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한명회를 비롯한 원상들에게 있었습니다. 왕명 출납권과 인사권, 병권 및 감찰권 등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1469년 우의정이 되었고 다시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조선 전 시대를 통틀어서도 이만큼 권력을 누린 신하는 드물었습니다. 압구정에서 바라보는 한강. 그 물결처럼 한명회의 권세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압구정은 성종을 비롯하여 서거정, 김종직, 남효온 등 한명회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김성일, 이황, 김창협, 안정복, 정약용 등도 방문하여 시를 읊었습니다. 현존하는 압구정을 노래한 시가 수십 편입니다. 하지만 물은 흐르고 세월은 변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조, 예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474년 공해왕후가 후사 없이 사망했습니다. 1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명회의 두 딸이 모두 왕비가 되었지만 모두 요절하여 외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대로 외척은 되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1476년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중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명회 등 원상도 수렴청정을 중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7년간의 수렴청정이 종식되었고 성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청정을 거두는 것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성종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성종의 친정을 반기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대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자광을 비롯한 대간들이 한명회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명회는 좌의정에서 면직되었습니다. 명나라에 몇 번 사신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예전의 권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478년 성종은 연로함과 덕망을 두루 구비한 유학자를 삼로오경으로 임명하여 왕사로 삼고자 했습니다. 한명회는 정인지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대간으로부터 한미한 가문에서 자수성가하여 기신하였으나 식화에 전념하여 재산을 치부하였으니 존경할 만한 인물로는 불가하다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한명회 등 대신들은 정인지의 식화는 장리에 불과하였으니 큰 흠이 될 수 없다고 지지했으나 살인파들의 맹렬한 반대로 정인지는 왕사로 추대되지 못하고 그해 11월 병으로 죽었습니다. 1479년 성종의 후궁 출신 왕비 윤씨 폐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의 모함이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 한명회 등 원로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폐출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씨는 폐비가 되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 명에는 친구 정현조, 정창송과 모였습니다. 정현조는 정인지의 아들이자 세조의 사위였습니다. 우리는 2번 죽을 것이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1481년 한 명에는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자신의 압구정 별장에 초청하여 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성종에게 요청했습니다. 용봉차일을 빌려주십시오. 용봉차일은 국가나 왕실 행사 때 사용되는 고급 천막이었습니다. 외국 사신에 대한 사적 접대에 국가 물품까지 빌려달라는 무개념 행위였습니다. 성종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연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소. 한 명에도 참석하시오. 한 명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성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명에게 내린 부원군의 직첩을 거두어라. 조선 정계의 배후 실세에서 완전히 실각했습니다. 압구정 사건 이후 한 명에는 쓸쓸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1484년 봄 나이가 많은 것을 이유로 물러나기를 청했으나 성종은 윤허하지 않고 궤장을 내려주었습니다. 1487년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성종은 특별히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내관과 신하들을 보내 문병하게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자 승지를 보내어 하고 싶은 말을 물었습니다. 한 명회가 남긴 마지막 유언.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1487년 11월 14일 한 명회가 73세로 사망했습니다. 성종은 조정을 철저하고 조제하며 예장을 명했습니다. 극진한 장례였습니다. 천안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승에서도 편히 쉬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17년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1494년 성종이 38세로 사망했습니다.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는 폐비 윤 씨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생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1504년 4월 14일 광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모 폐비 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임사홍의 밀고였습니다. 전하, 재헌왕후께서는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연산군은 광인이 되었습니다.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를 궁중뜰로 끌어내라. 성종의 후궁이었던 두 여인 연산군의 생모를 모함했던 자들. 몽둥이가 떨어졌습니다.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두 여인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은 12명을 12간으로 지목했습니다. 윤필상, 한치형, 한명회, 정창손, 어세겸, 심회, 이파, 김승경, 이세좌, 권주, 이극균, 성준. 이들은 폐비 윤 씨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거나 반대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이세좌 등 살아있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윤필상은 임금의 명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이를 들은 연산군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윤필상은 스스로 비상을 소지했지만 바로 죽지 않아 결국 목을 맸습니다. 이세좌는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들고 간 인물이었습니다. 광주 이씨라는 이유로 이극균 등 광주 이씨들도 상당수 쓸려나갔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한치형, 어세겸, 심회, 이파, 정여창, 남효온. 부관참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관을 열고 시신의 목을 베어라.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려보내라. 한치형은 부관능지를 당했습니다. 1504년 5월 11일 의금부 군졸들이 천안 한명회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관이 드러났습니다. 관이 열렸습니다. 17년 전 성종의 애도 속에 극진히 안장된 한명회의 시신.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뼈가 부서졌습니다. 머리는 한양으로 옮겨져 저작거리에 매달렸습니다. 죄명을 써서 한양 저작거리에 매달았습니다.
칠삭동이 한명회, 역적의 무리, 38번 과거에 낙방했던 선비, 38세에 겨우 궁지기가 된 남자, 하룻밤 만에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된 남자, 3대에 걸쳐 왕의 장인이 된 남자, 73년 인생을 부귀영화 속에 산 남자, 죽어서도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갑자사화로 화를 입은 사람만 239명이었습니다. 이 중 사형은 122명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연좌제로 엮여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명회의 아들 한보도 연루되었습니다. 익명서 사건에 연루되어 형신당했습니다. 연산군이 성 무너진 대로 보이는 인가를 철거하는 과정에 한보의 집도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보는 처형되지는 않고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습니다. 중종 시기에 사망했습니다. 효령대군의 외손녀 한산 이씨와 혼인했던 한보는 1447년 태어나 1522년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명의 집안의 영화는 끝났습니다. 연산군의 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후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1506년 중종 반정 이후 조정에서는 갑자사화 때 화를 입은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신원되었습니다. 관작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를 도와 조선을 안정시킨 공이 있다.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었습니다. 시호는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복잡했습니다. 한명회의 공, 계유정난을 주도하여 정권 교체 성공, 세조, 예종, 성종 3대를 보필, 북방 여진족 토벌과 국방 강화, 성균관 장서 확충, 세조실록 편찬, 한명회의 과, 김종서, 황보인 등 충신 사례, 단종 폐위의 가담, 사육신 숙청의 협조, 권력과 재산 축적, 한명회가 폐비 윤씨 사건 후 한 말, 우리는 2번 죽을 것이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1487년 11월 14일, 두 번째 죽음은 명예의 죽음이었습니다. 1504년 5월 11일 부관참시, 한명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한 대가를, 궁지기에서 영의정까지 3명의 왕을 만든 킹메이커, 압구정에 별장을 짓고 천하를 호령했던 권력자, 하지만 죽어서도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능지당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는 더섭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한명회의 이름이 2300번 등장합니다. 조선 전기 최고의 권력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실록의 평가, 한명회는 문장과 도덕은 뛰어나지 못했으나 사업을 경륜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공부하는 머리는 없었지만 현실 정치의 지략과 처세술, 실행력은 천하제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송웅섭 총신대 한국사 교수는 공부 빼고는 다 잘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한명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충신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폐위시킨 간신. 하지만 일부는 다르게 봤습니다. 혼란기에 강력한 왕권을 세워 조선을 안정시킨 공이 있다. 김종직과 그의 제자인 살인파들이 중종 이후 정치계에 본격 진출하면서 한명회를 간신으로 격하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와서 그에 대한 재평가, 재조명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한명회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야망은 사람을 높은 곳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지른 불의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둘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살아생전 누린 부귀영화보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나 38번 과거에 낙방했던 한명회, 38세에 궁지기가 된 말단 관리, 하룻밤 만에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된 남자, 73년 인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다 간 남자, 하지만 죽어서도 17년 후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저자거리에 매달린 남자. 그의 삶은 권력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그 허무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 부촌 중 하나인 압구정동. 그 이름이 한명회가 말년에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으로 한강 가에 지은 정자의 명칭에서 유래했습니다. 압구정은 당대 제1의 명승지였습니다. 성종을 비롯하여 서거정, 김종직,
남효원 등 한명회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김성일, 이황, 김창협, 안정복, 정양용 등 후대의 사람들까지 방문하여 시를 읊었습니다. 현존하는 압구정을 노래한 시가 수십 편입니다. 한명회 선생 신도비가 1488년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산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묘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데 묘역 밑에 한명회의 사당인 충모사가 있습니다. 한명회는 1415년 10월 25일 태어나 1487년 11월 14일 사망했습니다. 7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니, 73년입니다. 당신은 세는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전기 유일무이하게 두 왕의 장인이 된 인물,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된 인물, 정난공신, 좌익공신, 익대공신, 좌리공신, 영의정을 2번 역임한 인물, 하지만 죽어서 부관참시당한 인물, 그리고 다시 신원된 인물, 지금까지 한명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